특수경매 입문을 위한 법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법은 강제 규정과 임의 규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임의 규정은 법보다 본인의 의사에 먼저 따르면 되는 것이 이제 임의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상속을 할 때에 배우자 1.5 아들 딸 가리지 않고 1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상속이. 그런데 그건 법으로 된 것이지만은 만약에 상속할 때 아버지가 너희들은 다 컸으니까 필요 없고 배우자한테만 주겠다 하면은 법은 그렇게 돼 있어도 그 당사자의 뜻에 따라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임의 규정입니다. 근데 강제 규정은 본인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아들이 결혼을 시키려고 사놓은 겁니다. 살았는데 아들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가 한 1년 있으면 이제 제대하고 오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무조건 우리가 임대를 하면 기본이 2년이죠. 2년인데 주인이 그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100만 원씩 받는 건데 2년을 하지 않고 1년만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100만 원 내가 50만 원씩 깎아줘서 50만 원씩 받을 테니까 1년 후에 나가는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계약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지나서 나가라 해도 난 못 나간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강제 규정. 당사자들끼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법대로 가야 되는 건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법이 있을 때는 법을 봤을 때 이것은 임의 규정인가 강제 규정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부동산의 공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채권법과 물권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게끔 되면 채권보다는 물건이 이기게끔 됩니다. 원래는 같은 채권이든지 같은 물건일 때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채권과 물건이 붙게끔 되면 그때는 뭐가 이겨요? 물건이 이기게끔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채권을 가지고 물건으로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겁니다. 이거 김대중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가만히 볼 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십시오. 세입자는 채권이죠. 채권인데 내가 그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때는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 1억 가지고도 한 1년 만에 2억도 금방 만들었어요. 그 당시는. 제일 먼저 아파트 하나 사죠. 아파트 사면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약 70%를 전세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주고 아파트를 사서 바로 7천만 원에 전세 줘요. 전세 줘놓고 전세 들어오자마자 바로 은행에 가서 또 7천만 원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전세로 7천만 원 뽑았고 대출로 7천만 원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사갖고 1억 4천을 만들어 놓은 거고 내가 갚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고 마음대로 해라 하게끔 되면 은행에서 뭘 집어넣죠? 그거를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경매로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은 물건이고 세를 들어있다는 사람은 채권이기 때문에 세는 먼저 들어왔지만 나중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먼저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건과 채권의 차이예요. 만약에 전세 등기를 해놨다고 그러면 같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전세를 들어오면서 전세 등기 해주시오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 등기 해달라면 나가 안 나. 내가 다른 사람 줄 거야. 하다 보니까 전세 등기라는 제도가 있어도 세입자가 활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왜? 집주인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전두환 정부에서 만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인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지 말아라. 계약서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 가지고 동호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는 걸로 그거는 뭐야? 물건이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물건 대 물건으로 되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서를 갖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건은 물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은 다른 사람 땅에다가 빌려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를 땅을 빌렸다는 것이 전세 등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의 땅에 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주인에게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먼저 주인하고는 계약을 했는지 뭐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주인은 낙찰받은 사람은 물건이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을 빌린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은 땅 주인과 세로 남의 땅을 빌려서 집을 졌던 사람은 채권. 그러다 보니까 낙찰받은 사람은 물건이다 보니까 물건 대 채권이 붙게끔 되면 그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되게끔 되는 것이 핵심이 우리 투자하는 것 중에 핵심이 그런 것도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정식으로 빌려가지고 전세를 월세를 계속해서 주고 있고 건물 등본이 있다 그러면은 물건법대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 낙찰받은 건물 땅 주인이 건물 주인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정식으로 월세를 주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하고 계약서가 있다고 그러고 건물이 등본이 있을 때는 그 땅 주인에게 매수 청구 너 그걸 어깨 네가 계약에 의해서 나를 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니까 난 나가게 한데 건물을 사달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고 건물 매각 제외할 때는 이것이 등본에 있다고 할 때는 매수 청구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특수경매 하나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좀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보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뭐 보면 인수와 소멸이죠. 이게 등본의 상에서 가장 앞선 압류, 가압류 설정이 기준 권리입니다. 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을 때는 인수, 후순위는 말소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보게끔 되면 뭘 때문에 제가 그러냐면은 기준 권리보다 앞선 가등기, 가처분은 우리가 인수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가처분권자든지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할 때는 배당으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소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선순위의 가등기나 가처분은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핵심이 이겁니다.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제척 기간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도 인수하지 않고 소멸시킬 수 있는 가등기가 있고 소멸이 안 되는 가등기가 있다는 게 가등기, 가처분. 소멸이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처분이 있고 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인수해야 되는 가등기, 가처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보면 제척 기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법 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163조 다음 각고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가압류 가처분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제척 기간에 의해서 소멸되고 가등기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 기간에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가압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채권을 회수할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내가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회수할 수가 있는데 법원에 판결을 받는 동안에 그 부동산을 매도해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되는데 그거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건 실질적으로 그런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래도 소멸시해서 없어지는 거다 이런 뜻이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3년 이전에 했다고 할 때는 이거는 제척 기간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 기준 권리보다 앞선 가등기가 있는데 10년 이상 됐다 할 때는 이거는 제척 기간에서 이 가등기는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척 기간 해갖고 저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보면 법률 용어 사전에 이렇게 했는데 일정한 존속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제척 기간은 중단이 없다.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는데 제척 기간은 없습니다. 그냥 3년 가압류 가처분 3년 지나면 그냥 소멸되는 거 가등기 10년 지나면 소멸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거는 제척 기간에 의해서 우리가 본인이 소멸시키자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없는데 등기부등본사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등기 소멸을 시켜달라고 소송을 하면 판결문으로 소송을 그런 선순위 가등기 지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제적기관에서 소멸시켜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하는 사이에 그 아니 10년 지나면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제척기관에서 판결이 난다니까. 아니 그 그럼요. 판결 나기 전에 가등기자나 가처분자가 행사를 해버리면 집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걱정해도 다시 제척기관에서 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다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럼 뭐 낙찰 받아서 잔금 내기 전에 저기 뭐 본등기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더니 제척기관에 의해서는 중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도 가등기 한 거는 본등기로 10년 지나면 안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인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담보 가등기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매예약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건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때는 그거는 인수인데 제척기관에 의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가서 등기를 내가 가등기를 본등기 하러 왔습니다. 근데 10년 지났으면 제척기간 지났습니다 하고 안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 가등기를 다시 하면 다시 또 다른 가등기니까 그건 새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가등기 해놓은 것이 10년이 지났을 때는 제척기관에서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님의 판결에 의해서 없앨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등기는 소멸이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한테도 해서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가등기를 지워주십시오 하고서 한번 판결을 받아서 등기소에 갖다 주면 등기소에서 그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점유가 불가능한 부동산. 제가 이 특수경매 입문을 위한 4가지 지분경매,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 농지증 불가한 토지 4개를 잡았는데 원리가 이거예요. 원리. 기본적인 원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경매, 특수경매 원리를 아시면 됩니다. 홍 사장님, 네. 제가 강의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저 문을 열고 나가다가 문에 제 손가락이 끼어서 떨어졌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 그거를 우리 홍 사장님이 얼른 주워가지고 여기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경매로 내놨어요. 100만 원 내놨어요.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50만 원, 10만 원 없어요. 거둬줄게 없어요.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낙찰 받아가지고 교수님한테 얹어서 팔아. 근데 다른 사람은 필요 없지만은 나는 필요하거든요.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와서 너 이거 살래? 그럼 나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100만 원을 주든지 5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도 나는 살 수밖에 없다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좋은 부동산이 있고 돈이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좋은 부동산이 있고 돈이 되는 부동산인데 대부분 돈이 되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동산을 찾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부동산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래도 한 사람한테 팔지 두 사람한테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사람한테만 파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한 사람한테만 팔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은 좋은 부동산이고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은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도 쳐다도 안 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서 그 관계자한테, 그러니까 몸이라 그러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걸 싸게 사서 그거를 몸 주인한테다가 다시 팔고 빠져나오자는 것이 제 특수경매의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보면 지분경매도 있고 건물 매각 제외도 있고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도 있고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도 있는데 지분경매 핵심이 그겁니다. 지분으로 5분의 1씩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5분의 1씩 다 갖고 있는데 5분의 1에 누가 갖고 있냐면 거기에
모친이 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자식들이 상속을 받은 상속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그 시골에 있는 그거는 모친이 혼자서 살고 계신데 그분은 상속을 해서 5분의 1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모친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은 내가 5분의 1을 샀어요. 사가지고 아까 제가 민법에서 지분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을 주인 노릇을 못하게끔 하고 제3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그대로 주인 노릇을 계속해서 하려면 내 5분의 1을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겁니다. 예전에 제가 투자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때 8분의 1이었는데 거기 모친이 살고 있었어요. 모친이 살고 있었는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갔더니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몸도 아픈데 뭐 날 보고 어떠라고 마음대로 해.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 집을 8분의 1을 낙찰을 받은 것을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경매로 집어넣으면 다 송달이 돼야 된다 그랬죠. 8분의 1을 낙찰 받은 사람 나 빼놓고 7명에게 다 송달이 됐는데 거기 살고 계신 모친한테도 송달이 됐지만 또 누구한테도 송달됐죠? 제일 큰 며느리한테도 송달이 됐죠. 큰아들한테. 큰아들이 법원에서 오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어떤 사람이 경매로 8분의 1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면 그 시어머니가 누구네 집에 오죠? 큰 며느리 집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큰 그 며느리가 법무사청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집은 얼마에 파시겠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손가락 떨어진 걸 몸주인한테 다시 팔고 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런 지분경매나 이런 거나 특수경매 할 때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은 사고 싶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경제력으로 뒤에서 뒷받침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만을 정확하게 보고 뭐 거기 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뭐 어디 교수고 뭐 어디 뭐고 하면 재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엄마 거가 있는 거를 내 경매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와서 사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런 거를 권리 분석을 하고 조사하는 것이 특수경매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제일 먼저 보면 첫 번째 지분의 경우는 지분으로 내가 샀기 때문에 점유할 수가 없죠. 제일 좋은 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줘야 되죠. 배당 요구 안 했어요. 그럼 물어줘야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현장을 내가 점유를 내가 가져오려고 물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5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없어도 내가 점유해야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점유 못하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핵심은 뭐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은 누구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얼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보면은 아 이거는 우리 주인 노릇 하는 사람에게 팔고 나올 수 있다 없다를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분 경매는 공정 우선 매수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 이랬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건물인 경우에 가치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주인이 다시 내 땅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건물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땅을 사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에서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고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 주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게끔 되면은 땅도 가격이 떨어지고 건물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거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땅 사고 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건물을 사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팔자는 것이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더라고요. 경매가 진행이 될 때 감정평가사는 땅이 평당 100만 원에서 100평이니까 1억, 건물은 얼마짜리 진 거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써서 토지 매매 감정가격 1억, 건물 가격 4천, 1억 4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4천의 경매가 시작돼서 한 번 떨어지면 약 1억 천 정도로 떨어지죠. 1억 천 정도로 떨어졌을 때 사서 낙찰 받아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 감정가는 얼마인데? 1억 4천인데 1억 천에 받아서 팔아달라 하고 갔더니 감정평가사는 건물을 4천만 원을 쳤는데 공인중개사가 이래요. 아, 여기서는요 건물 가격은 안 치고요 땅만 가격을 쳐서 매매를 합니다. 이런 건물이 있고 영업으로 펜션이나 상가나 이렇게 해서 빌려줘서 월세가 나오는 것은 건물 가격을 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골에 이런데 서울에 어디 뭐 일반 주택이 20, 30년, 30, 40년 지어준 거 있는 거에 땅은 1,000만 원, 2천만 원 가고 그 건물도 감정 가격이 4천, 5천 가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팔으려고 하면은 건물 가격은 안 칩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 받았을 때 감정평가사는 건물 가격을 평가하지만은 우리가 매매할 때는 매도를 할 때는 건물 가격을 칠 수 있는 건물이냐 칠 수 없는 건물이냐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세 번째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은 당연히 물어줘야 되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세금이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게끔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하진 않았는데 뭐는 있어?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세입자인지 전입자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현황 조사를 해봐서 누가 있는 건 못하고 주민등록에 누구누구가 전입되어 있다 며칠 전입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게끔 되면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촌동생인지 이모인지 뭐 진짜로 세입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출을 해줄 때 은행에서 전입사항을 확인해보고 대출해준 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물어보고 그런 앞뒤 있을 때 그 사람은 전입자지만은 세입자는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서 빌려주는 것은 원칙인데 그것이 감정평가사에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고 그러니까 1순위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그 1순위에서 돈 빌려준 데 가서 물어보게끔 되고 조사를 해보게끔 되면 아, 그 사람은 전입은 했지만은 세입자는 아니다 가르쳐 주는데 그거 말고 뭐 사촌 동생이든지 또 이모든지 뭐 이런 사람이 전입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입이 돼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현장을 가서 옆집이나 이장집에 가서 그 집이 경매로 나오는데 누구가 전입이 있던데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금방 나와요. 그건 누구야? 둘째 아들이야? 누구야? 그건 걔 누구야? 하고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세입자가 아니라 친족 간에 또는 아는 사람의 전입이 됐기 때문에 그는 무시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을 때는 동네 이장이나 옆집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보고 들어가자. 뭐 전에 앉으면 평택이 하나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현장 답사 갔을 때입니다. 현장 답사 갔을 때인데 그 대항력 있는 전입자 있는 거를 그 다섯에 있는데 제가 여기 누구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금방 누군지 알 수 있다 하더니
가가지고 그건 누구래요? 해가지고 금방 물어보고 와서 그 바로 들어가서 그 49%까지 떨어진 걸 하나도 물어주지 않고 그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을 때